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저는 30대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제 인생이 너무나도 환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갖은 고생하며 살면서 내 인생은 언제쯤 나아질까? 대체 언제쯤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웃을 날이 더 많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을 보다 보면 어릴 적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을 별로 떠올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추억할 만한 거리도 없고 솔직히 그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게 제 과거는 숨막히고 우울하기만 한 과거였습니다. 대충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저지만 제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라고 입에 올리기도 힘겨울 만큼 저희에게 그 사람은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고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했었죠. 어렸을 때는 매일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우리 집이 평범한 집이길, 눈 뜨면 좋은 집에 다정한 아버지가 나타나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고, 그런 상상을 하면 괜히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들뜬 마음으로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그런 동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매일매일이 힘들 뿐이었습니다.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먹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먹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충격적이고 슬프긴 했지만 뭔가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험한 말과 무언가 부서진 조각들로 가득 차 있던 집이 허전하기도 어색하기도 또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어머니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셨고 어머니와 제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소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악마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고생을 해서 그런 건지, 힘든 시기에 의지할 곳이 어머니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저와 어머니 사이에 애착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라면 치를 떨고 인상부터 구겨지던 청소년기에 저는 마냥 어머니가 좋았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동시에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신기해할 정도로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전부터 열심히 사셨죠. 아버지가 없는 살림에 흥청망청 써대고 어머니를 구박했으니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일을 무려 3개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새벽에는 동네 우유 배달을 나가셨고 끝나고는 곧장 건물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청소일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3번 정도 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에 가서 손님들 머리 감기고 청소하고 보조하는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아, 가끔 집에서 손부업도 하셨으니까 직업이 4개였다고 해도 손색이 없겠네요. 집에서도 내내 어질러진 집을 쓸고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주무실 때 말고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신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떠난 후에는 조금 편해지셨습니다. 제가 말렸거든요. 엄마, 이제 아침에 우유 배달하러 가지 마세요. 응? 왜 우리 아들? 엄마가 힘든 게 보기 싫어서요. 이제 돈 달라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럼 어머니가 계속 일을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 집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요. 뭐 정말? 아니 고등학생이나 된 애가 뭐가 무섭다고 그래? 네,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유 배달 가지 마세요. 네?
약간 뚱딴지 같은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는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을 가지 않게 되셨죠. 청소 일도 안 하셨으면 했습니다. 어머니가 락스 냄새 계속 맡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청소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허리도 안 좋으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마땅히 말릴 핑계도 생각나지 않고 같이 일을 하시는 어머니 친구분과 재밌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던 더 큰 이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떠나고 6개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보내는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보통의 삶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소름 끼치게 익숙한 집안의 풍경이었습니다. 험한 말이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부서진 물건들이 돌아다니는 풍경.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어디 영화에서만 봤던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저희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아야 하는 남겨진 저와 어머니였고 그때부터 다시 저희의 인생은 깜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이걸 다 갚을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한 달에 얼마씩을 갚아야지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을까 밤새 계산했습니다. 진짜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이미 저 세상 사람인 아버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우유 배달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을 나가시고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니 꾸벅꾸벅 조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어머니 혼자서 아등바등 하셔야 하는지 조금 억울하기도 했고요. 막 고등학생이 되었던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고만고만한 일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서빙을 한다던가,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던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그 정도였죠. 저는 어머니에게 야자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습니다.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 일도 해보고 음식점 서빙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해봤고 동네 뛰어다니면서 다 먹은 짜장면 그릇 가져오는 일도 해봤고 아무튼 이것저것 돈이 되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일을 하고 모은 돈이 160만 원인가 17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큰 돈을 가져오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었죠. 6개월 동안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느라고 양심이 콕콕 찔렸었거든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야간 자율학습 하나로 시작한 거짓말이 점점 부풀어 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모은 돈과 함께 사실대로 고백을 한 거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속상한 것 같으면서도 화가 난 듯 하면서도 울적해 보이는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는데 그런 표정의 어머니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어머니의 모습에 괜히 긴장이 되어서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 안 하고 계속 일을 하겠다고? 저 공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반에서 10등 정도는 해요. 학교 다니는데 지장 안 가게 할게요. 저 엄마 돕고 싶어요. 엄마가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다 큰 17살짜리가 울먹거리며 말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약간 놀라신 듯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늦었으니 이만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새벽 늦게까지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늦은 저녁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할 고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 말씀에 토달지 않고 거짓말도 한 번 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그런 애가 갑자기 그러니, 그것도 울면서 그러니 놀라시기도 이제 마음을 비우시기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가끔 위험한 일 하지 말아라. 밥은 꼭 먹고 해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하는 말씀 정도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쓰이셨는지 한동안 안 하시던 손부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아르바이트로 꽉 채워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방학이 너무 좋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에 안 가고 계속 일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야외 공연장 같은 곳 가서 힘쓰는 일 같은 거 하면 돈도 많이 주고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건 방학에만 할 수 있었던 일이라 방학 직전부터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면서 일을 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방학에는 좀 더 놀 걸 그랬나 싶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학기 중이건 아니건 시간을 쪼개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공부는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도 못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 할 때에 손님으로 오는 아저씨들이 꼴통이라고 하시면서 공부 못하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특별히 집에서 한 건 숙제 정도이고 그냥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한 반에서 4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는 성적이 그냥저냥 했는데 아르바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시험 정말 잘 봤을 때는 반에서 2등도 해봤습니다. 딱히 대학교를 가고 싶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 형편의 대학교는 무슨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담임 선생님하고 진학 문제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성적이면 4년제도 노려볼 만 하다고요. 제가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 대학교는 무슨 대학이냐고 그냥 취업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 상황을 대충 알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께서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그럼 전문대는 어떻냐는 겁니다. 더 알아봐야겠지만 2년제 전문대에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2년 버리는 것 같아서 싫다고 그동안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얘기를 차분히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도원아, 대학교 가. 네? 선생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세요? 저 정말 대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할래요. 엄마는 말이야,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게 참 아쉽더라. 엄마 고등학생 때 공부 잘했던 거 알지? 그러다가 갑자기 집 어려워지면서 졸업만 겨우 하고 공장 들어간 거. 간간히 대학 간 친구들 소식을 듣는데 참 부럽더라고. 지금은 연락 안 하지만 다들 멋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엄마는 도원이가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나중을 위해서도 너의 20살을 위해서도. 이건 엄마의 몫이야. 엄마가 감당해야 할. 네가 덜어주려 하는 거 알지만 너의 인생이 더 중요해.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는 전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대학교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적을 조금 더 올리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도 조금 줄였고요. 남들이 고3을 보내는 것처럼 저도 나름 열심히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전문대에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생이라니 신기하기도 했고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이 학업과 알바로 힘들었으니 대학교 시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마음 비우고 20살을 즐기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빚을 많이 갚긴 했습니다. 3분의 2 정도를 갚은 상태였죠.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채의 이자를 생각하면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평일 이틀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죠. 카페와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생활을 2년밖에 못한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요. 공부도 재밌었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으싸으싸하는 분위기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복수 전공을 하면서 학교를 3년 다니는 것으로 늘렸고 2년을 다니고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군대 들어가기 전에 겁이 좀 났습니다. 먼저 군대 다녀온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정말 많이 고생한다고, 가봐야지 안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직까지 꿈을 꾼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한두 명이면 장난이겠구나 하는데 다들 그러니 겁이 나더라고요. 가서 무조건 밉보이면 안 되겠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갔는데 거기서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바로 위 선임이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걱정한 것과 다르게 엄청 착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다 그 선임 같진 않았고 짓궂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선임 덕분에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들도 잘 알려주고 모르는 거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고 잘 챙겨주셨습니다. 바로 위 선임이니까 둘이 붙어 다니는 시간도 많아서 사회에서 뭐하고 왔는지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왔다고 하니 어디 학교 다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이름을 말해줬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 대학교 선배더라고요. 와, 그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전문대 치고는 큰 학교이긴 했지만 군대에서 학교 선배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학교 선후배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저희는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휴가가 겹칠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나가서 밥도 같이 먹고 사는 곳도 비슷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포장마차에서 술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성격에 자신감도 많아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형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단칸방에 이사를 가서 어렵게 살았고 고등학생 때 형의 아버지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늦게 간 것도 아버지 일 도와드리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솔직하게 사정을 말해주어서 저도 용기 내어 제 사정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와, 너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항상 잘 웃고 다른 사람도 잘 챙기길래 그런 고생한 줄 전혀 몰랐어. 아, 제가요? 그런가요? 어, 그래서 나도 너한테 정이 가서 잘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너 진짜 힘들었겠다. 뜻밖의 칭찬을 들으니 뭔가 쑥스럽기도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형 덕에 저는 군대 생활도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한 후에는 형하고는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이 졸업한 다른 선배들하고 학교 놀러와서 같이 인사도 나누곤 했죠. 1년 더 학교를 다닌 저는 졸업하고 한 회사의 전산 업무를 보는 자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장학금 때문에 줄곧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계속 받고 다녔습니다. 장학금 때문에 성적 유지한 거였는데 취업할 때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금 욕심내서 지원해본 규모가 좀 큰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고 월급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절대로 하루 안에 다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을 주더라고요. 일을 안 한다고 혼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날 똑같이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다음날 또 받고 또 받고 그냥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야근을 하던 밤을 새던 그냥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막 일을 줍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일을 넘겼고 그건 아무래도 제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저랑 같이 입사한 다른 계약직 직원들이 4명이 더 있었는데 2명은 1달, 1명은 3달, 마지막 1명은 6달을 버티다가 그만뒀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만둘수록 업무량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코피 흘리고 구토까지 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는데 돌아오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재계약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동안은 계속 빚 때문에 허덕였으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기는 했지만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일을 하지? 그래도 나는 빚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더 버텼는데 그래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계속 정규직 하면서 일은 다 시켜놓고요. 그 무렵 제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꼈고 그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고 저는 급하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봄을 넘기고 있던 때라 자리가 많지 않았고 찾고 찾던 중 저의 대학교 선배이자 군대 선임이었던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보자고요. 회사 다닐 때에도 가끔 만나서 술 한잔 했던 사이라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제 얼굴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챈 형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랜만에 만나서 앓는 소리 하기 싫어서 고민이 되었지만 그냥 형이랑 친하기도 하고 저도 속이 많이 답답했을 때라 제 상황과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일을 그렇게 시키는 곳이 어딨냐며 화를 내고 같이 공감해줬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더니 기다려보라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10여 분 정도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원아, 괜찮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어? 형 회사? 형 아버지가 하신다는? 어, 그런데 막 큰 회사는 아니고 네가 전에 다니던 회사만큼 크지 않아. 그냥 직원 10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인데 우리도 마침 새 직원 필요했거든. 방금 아버지랑 통화하고 왔는데 좋다고 하시네. 작은 회사이긴 해도 규모 대비 사업 수완이 괜찮아서 보너스도 잘 챙겨주고 업무량도 과할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봐. 형이랑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사정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지만 형의 호의만큼 제가 일을 잘 못해주면 어쩌나, 기대만큼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었던지라 많이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사정은 고민할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빚도 아직 남아 있었고 어머니께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을 때라서 저도 얼른 나가야 했죠. 저는 그렇게 첫 직장 퇴사 후 2달 만에 형의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보니까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반 정도는 삼촌, 아버지 뻘의 분들이셨고 나머지 반도 형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이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씨.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친절하고 유쾌한 분들이셨습니다. 다들 남자들만 있는 곳이기도 했고 직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어색함도 전혀 없고 두루두루 다 사이가 좋은 회사였습니다. 모두 친절하신 덕분에 저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막내 신입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일을 아무리 많이 잘해도 구박만 받았었거든요. 못하면 못한다고 구박받고 잘하면 또 잘한다고 구박받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못해도 잘해도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경쟁하는 구조도 아니었고 업무도 정확하게 분담되어 있었고요.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준 형과 형의 아버지인 사장님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 이 좋은 회사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그럴 때마다 좋은 성과가 따라와서 더 뿌듯하게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성과금도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일할 맛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다들 사장님과 오랜 인연이 있으시기도 했고 회사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종 회식도 했는데 회식 자리도 엄청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는 일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더 편한 분위기였죠. 그 덕에 다른 분들의 자녀분들 이야기도 듣고 취미생활 이야기도 들으며 정다운 분위기에서 회식 자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점점 빚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한두 달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하지만 제 상황은 제 마음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주 정반대로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같이 TV를 보고 있었죠. 아마 8시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좋아해서 한참 푹 빠져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가 쓰러지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일단 허둥지둥 119에 전화를 걸었고 쓰러진 환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구급대원분의 말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니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잃으신 건 아닌 건지 앓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셨습니다. 5분쯤 지나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렇게 갑자기 어머니는 병원 생활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은 대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변이 불규칙하다고 하셨을 때 새겨들을 걸, 식사를 건강식으로 더 챙겨드릴 걸, 왜 나는 자식이 되어서 어머니가 아픈 것도 몰랐을까 하는 죄책감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도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이제 좀 편해지나 했는데 지방에 계시는 이모가 소식을 듣고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를 보시자마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의 간호를 도울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은 빚을 갚아야 했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가장 먼저 제 상황을 눈치챈 것은 군대 선임이었던 사장님의 아들인 형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회사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회사에는 지장이 안 가게끔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제가 마음대로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형의 그 한마디에 저는 바보같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전 직원이 다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저는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당황하셨고 일을 멈추고 이른 점심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유쾌하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분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셨습니다. 죄송하게도 모두 제 눈치를 살피며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도원아, 오늘 점심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칼국수다. 어때? 잘 골랐지? 사실 칼국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칼국수를 보자마자 또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제 울음소리와 안절부절한 다른 분들의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퉁퉁 불고 있는 칼국수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수술과 항암을 해야 하며 이모가 올라오셔서 봐주고 계신다는 이야기까지요. 직원분들이 모두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저마다의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폐암으로 오래 고생하셨어. 그런데 지금 연세가 7순이 넘으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에 대장암 3기는 완치율이 높다고 하더라고. 수술 잘 되실 거야. 나도 예전에 갑상선암 수술했잖아. 그런데 지금 봐. 엄청 쌩쌩하지? 어머니 금방 나으실 거야. 걱정 마라, 도원아.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저 하나 위로하겠다고 애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분들 말씀처럼 힘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어머니도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악착같이 힘을 내야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가장이자 간병인이 되었으니 마음 강하게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시간 괜찮아? 술은 좀 그렇겠지? 잠깐 얘기 좀 하자. 사뭇 진지한 표정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쫓아갔습니다. 형을 따라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형이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형? 내가 찾아보니까 대장암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뭐 못 드신다더라. 수술하시기 전에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 남으면 뭐 병원비에 조금 보태던가. 네? 아니에요, 형. 저도 돈 있어요. 누가 너 돈 없어서 준대? 그냥 받아. 이럴 때도 있는 거야. 아니, 그래도 제가 형 돈을 왜? 내가 보태고 싶어서 그래. 그냥 받아. 나 간다. 아, 참.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드리지 마. 다른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형이 떠나고 확인해보니 봉투에는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어서 말이죠. 큰 돈을 받고 어쩌지 하다가 내 코가 석자니까 나중에 꼭 갚을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이틀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부장님께서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원래 개인적으로는 연락 거의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젊은 직원들 불편해하는 거 싫다면서요. 그런 부장님께서 보내신 카톡은 다름 아닌 돈 송금이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송금하시고는 또 이렇게 보내셨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보낸다고 하던데 맞나? 내가 도원 씨 계좌번호도 모르고 그냥 주기도 못해서 말이야.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차비 많이 들 텐데 차비 정도라고 생각하고 받아. 다른 직원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괜히 부담될라. 형에 이어 부장님께서도 저를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진짜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보낸 직원분들과 보낸 시간들이 나만 소중했던 건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부장님 뒤를 이어서 다른 직원분들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영양제 한 박스를 보내신 우리 팀장님.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며 50만 원이 든 돈을 주신 차장님. 얼마 전에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이제 다 나았다며 응원과 함께 30만 원을 주신 주임님까지. 그런데 또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감사한 도움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말없이 밥값을 내주기도 하시고 가는 길이라며 병원에 태워주기도 하시고 차비하라며 돈을 주기도 하시고요.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 모든 걸 꼭 다 갚으리라는 마음 먹고 더욱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와줬다는 거 알면 괜히 부담 느낄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두 저를 돕고 있었지만 모두 서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행히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수술 후에 많이 아파하셔서 마음이 많이 쓰리긴 했지만 저희 회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걸 어머니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얼른 나아야 한다며 열심히 재활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항암은 수술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더라고요. 2주마다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났고 예정에 없던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수술의 연장선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식욕이 있다가도 없으셨고 속이 좋다가도 안 좋으셨고 몸도 심하게 붓는 날도 계셨습니다. 이모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셔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회사에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물론 직원분들 중에 눈치 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얼른 가보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어머니 항암을 2달 정도 진행했을 때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잠깐 내 방에서 얘기 좀 하지. 사실 사장님께서는 제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펑펑 울면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고백한 날 사장님은 회사에 안 계셨었거든요. 그때 한창 해외 출장을 왔다 갔다 하셨던지라 따로 말씀드릴 타이밍도 없었고요. 형도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나? 저는 있는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고 항암 중이라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눈이 엄청 커다랗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하나?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 그게 계속 바쁘신 것 같기도 했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잘하려고 했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장님은 갑자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알겠으니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나 싶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무슨 일로? 계좌 확인해보게. 내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네. 작은 회사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 상황을 제일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어머니 치료하는데 보태길 바라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수술이 잘 되었으니 항암도 잘 될 거네.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핸드폰으로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무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울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런지, 어머니 때문에 그런지 자꾸 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장님의 말씀과 500만 원이라는 돈을 보고 저는 또 눈물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린애처럼 목 놓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장님이 문을 벌컥 열고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오해해버린 거죠. 사장님, 이런 식으로 애를 울리면 어쩌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도원 씨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조퇴 좀 한 걸로 애를 울리시면 안 되죠. 그 소리에 형이 달려왔고 형도 냅다 사장님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아니 사장님, 도원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직원들이 우르르 사장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하셨고 저도 당황은 했지만 자꾸자꾸 울음이 나와서 울기만 했습니다. 겨우겨우 울음을 그친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모두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프다고 말씀드린 뒤로 정말 9명의 모든 직원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직원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모두 똑같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받은 거 모두 다 갚을게요. 정말로요. 제가 끝까지 울먹거리며 말하자 직원분들이 괜찮다고 뭘 갚냐며 마음 쓰지 말고 어머니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제 동료이자 선배이자 형, 삼촌 같은 분들께 꼭 이 마음을 다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끝이 났고 정말 기적처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어머니는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회사 업무에 몰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동안 회사에 종종 빠지게 되니까 업무에 집중을 하기도 어려웠기도 했고 모두 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일을 적게 시켰거든요. 그동안 배려받은 것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면서 좋은 실적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 흐른 뒤 회사에서 큰 거래처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저희가 맡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간 노력한 것들을 바탕으로 거래처와 미팅을 했고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을 뻔한 어쩌면 따내지 못할 뻔했던 거래처와의 일을 100%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거래처에서 이뤄낼 수 있는 성과가 저희 회사 하반기 실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걸 따낼 수가 있냐면서 저희 회사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도원아, 너 그때 갚는다고 한 게 이렇게 갚는 거였어? 우리 도원이 덕에 보너스도 이렇게 많이 받아보고 고맙다, 도원아. 도원씨, 다 도원씨 덕분이야. 아, 기분이다. 오늘 회식 가시죠. 어머니 일로 회사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을 이렇게 갚는 거냐며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회식으로 사장님이 소고기를 사주셔서 아주 맛있고 배불리 먹었었네요.
제가 어려울 때 받은 진심을 갚기 위해서 진심으로 일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게 좋은 성과로 돌아와 다행이고 기뻤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좋은 분들이고 제 마음이 그분들께 감동으로 완전히 열려버려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일을 했거든요. 아직도 그날의 감정들이 생생한데 벌써 또 반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가 남긴 빚은 이제 모두 갚았습니다. 빚 없이 사는 기분이 어떨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여유로운 마음을 누려봅니다. 진짜 홀가분하네요. 이제부터는 저희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제는 제가 고마운 사람이 되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이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많이 웃고 많이 노력하면 그런 날이 오겠죠. 사연을 들어주신 인생 선배님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